금강공업 2025년도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 감소했고 영업손실이 62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1회전이고 PBR은 0.5로 낮은 상태입니다. 이성분 재고 변동 분식회계 개연성 의견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강공업에 대한 사업 개요입니다. 본사는 부산시 사하구 다산로 110번지네요. 다대동 홈페이지 주소고요. 1979년 8월 8일 금광철관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배관용 구조용 강관 제조가 주 품목인 것 같고 폼목 시스템, 알루미늄 폼, 갱폼, 시스템 폼, 특수폼 제조 및 인대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강관 및 건설용 가설자재 종합 메이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관 사업에 대해서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지속적인 원재료 관리를 통한 재정원가 개선 및 매출 증대 활동으로 수익성을 동반한 성장을 목표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재정원가 개선 이런 것들 재정원가 개선이라면 결국은 재정원가를 줄이겠다는 그런 의미가 깊죠. 이게 본사 건물인 것 같고요. 요거는 어디 있는 공장인지 공장 전경이 되겠습니다. 뭐 공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4,845원으로 1년 전보다 6.5% 상승했습니다. PBR은 0.5입니다. 5% 이상 주주는 중원 엔지니어링이 12.05%, 안영순 씨가 10.83%인데 안영순 씨는 동서화공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주철광공업이 5.28%, 전장열 씨가 5.16%, 이 전장열 씨는 또 한국주철광공업 출신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5% 이하지만은 3.84%인데 JP모간의 세 군데 회사가 눈에 띕니다. 이런 주주들의 구성 내역을 보면 중소 기업들끼리의 연방 같은 지배구조 같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회계 손익 분석 결과 매출은 2,900억 원으로 1.3% 감소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200억 원으로 15.3% 상승했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16.6%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매우 상승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분율이 58.6%로 5.9%나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1,915억 원으로 3.2%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89로서 0.1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손실 214억 8,700만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는 14억 1,800만 원이 적게 손해가 났습니다.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기서 던져봅니다. 매출 감소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데 영업손실 215억 원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스루프 손익으로 보면 우선 매출 재료 비율이 15.3%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난 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일단 이렇게 얘기가 돼요. 두 번째는 운영비용
3.2% 정도 오르는 거는 뭐 크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입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이 영업 손실이 426%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매출원가는 0.1%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판매 물류 관리비가 40%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39.6%요. 영업손실 대폭 증가로 그래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용은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432억 원으로서 2024년도보다 26억 2,300만 원을 줄였는데 3년 연속해서 재고는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 감소율과 재고 감소율을 비교를 하면은 2025년도는 매출이 1% 감소했는데 6%를 줄였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스루풋 관점에서는. 그리고 2024년에 매출이 19% 감소했는데 23%를 줄였다. 이것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스루풋 관점상으로는. 그러나 원가회계상으로는 매출원가 증가로 나타나니까 원가회계는 영업이익이 줄겠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978억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재고가 감소했는데 어떻게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원재료 사용액이 있고 상품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를 별도로 표기해 줄 때에는 재고자산의 변동에는 상품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214억 원으로 7.9%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3.2%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514억 원을 뺀 1,401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54.1%로 6.1%가 내려갔고 생산 재료비는 6.1%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원재료 매입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을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WCAI 마이너스면은 재고를 3년 연속 줄였는데 어떻게 비성분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품의 증감액을 차감해 주더라도 갭2로 993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G2 금액의 원인을 찾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가 저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은 매출 원가를 감소시켜. 이게 마이너스니까 매출 원가가 줄어들겠죠. 영업이익이 나오도록 의도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비성분상으로만 재고를 증가시키는 조작 작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적자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더 큰 적자였을 것이다. 1단계 검증에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만큼 차이가 납니다. 또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98억 9,4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6억 1,700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50억 4,500만 원 현금이 들어왔는데
재고는 263억 원이나 줄었고 어쨌든 그 차이가 193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런 작업이 없는데 이걸 빼주더라도 194억이 차이가 납니다. 3년 연속 이런 차이를 내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뭔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계금액만큼 공급 유형 또는 착복 견해가 나온다.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까?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건설 가설제니까 임대를 주는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회계 처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원가 회계의 영업이익 차이 14억 1,800만 원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6억 2,300만 원 감소한 액에서 가공비율 54%를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369억 원으로 전년보다 3.1%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365명으로 26명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원대입니다. 3.9% 상승했습니다. 이 중견기업으로서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네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그렇죠. 중견기업이라도 대기업 수준 우리가 월급 주겠다는데 무슨 말이 맞냐. 근데 이제 적자를 줬습니다. 어쨌든 그 수준으로 흑자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겠죠. 지급 수수료 139억 7,800만 원, 43.2% 크게 증가했습니다. 운반비가 14.7%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매출은 줄었는데 어떻게 지급 수수료, 운반비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하느냐? 이것도 밸런스가 맞지가 않습니다. 최대 주주 안영수는 동서화공업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전상익과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지급 수수료와 운반비가 의외로 매우 높게 증가했다. 매출이 감소함에도 증가한다는 것은 순리적이지 못하다. 중견기업으로서의 연봉 1억 원대면 매출 규모 면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방법. 월급 주면 충성해야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6.1회전으로 상승을 했고 슬픈율은 6%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마이너스 3.8%입니다. 4.6%나 하락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0.46으로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자신의 역량이 자산 총 역량이 1이라고 한다면은 46%밖에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금 버퍼 그 13.1%로 부족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3.4회전. 참 수금이 느리네요. 이렇게 느려가지고요 현금이 잘 돌 것 같지가 않고 현금 수금이 늦으면은 운영 자금이 없으면 또 차입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7.4회전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납품협력업체한테 돈은 빨리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현금 보포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또 상황이네요. 분석하면서 기억을 안 나냐 분명히 이자 부채가 좀 늘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런 느낌인데 선입감. ROI 자본 회수율 마이너스 7.7%입니다. 9%가 하락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고 슬로프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손익계산서와 비성분해서 했지만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을 것 같은데 이런 반증 추론은 반대로 나오게 되네요. 이런 것이 있을 때 보충할 수 있는 그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초 코일이 있고 아연,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네요. 5.1% 상승했습니다.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가중 평균으로는 인하가 됐습니다. 3%. 그 손익계산서상은 분명히 올랐는데 원재료는 내려갔습니다. 매입 비중을 여기다가 적용한 겁니다. 코일이 가장 많이 매입 비중이 있죠. 아연이 10.1%, 알루미늄 바가 12.21%네요. 제품 가격 추이 평균이 7.3% 인상이 됐습니다. 비중을 적용하면은 1.6% 상승한 것으로 됩니다.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 비중을 반영해서 가중 평균을 뽑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죠. 1, 2차 추론 원재료 매입 가격이 다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됐는데 경영성과 지표를 비교하니까는 역방향이라서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다. 이를 반증하려면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한다면은 금액의 재고 회전율이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반증 추론을 하는 거고요. 수료분율이 하락했으니까는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반증 추론을 세워보는 겁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더라. 판매 가격은 상승을 했더라. 반증은 실패입니다. 현금 재무지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351억 4,400만 원의 현금 순이익입니다. 두 번째 EMS 총 사업활동을 통해 유입된 돈은 4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54억 원의 현금을 잃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유출됐다고 표현하는데 그 경우는 캐펙스 비유동자산의 투자가 마이너스로 여기 돼 있을 때는 유출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오히려 없이 비유동자산에 의르면서 현금 기준으로는 180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적자로 현금을 잃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좀 적게 잃은 거로 되어 나오네요. 자, 제가 이자 부채가 늘었을 거라고 했는데 맞아떨어집니다. 50.2%로 이자 부채율이 올라갔습니다. 50%가 넘으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올해도 이게 뭐 흑자를 못 만들면은 또 빚을 못 갚으면은 경영이 더 악화될 것 같네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자본변동표에서 확인하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4.4배로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률도 371%에서 299.3%로 내려갔습니다. 2025년도 매출 실적을 근거로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보죠.
우선 운영경비가 3.2% 증가했었는데 5%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그 다음에 적자니까 손익분기점이니까 제일 만들어서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건강공업의 손익분기점은 3,100억 원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이런 논리로 매출 재료비를 7%또 증가시켜 가지고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뭐 강관 톤당 뭐 이 가격은 아니겠지만 톤당 가격을 비유하면은 31만 원에 팔기로 한다면은 432원 적자인데, 이걸 흑자로 만들려면 재고 회전율을 6.6% 6.6회전 해보자. 9%도 좀 매출 노력을 하자. 그러면은 판매 단가 인상 효과가 있어서 33만 8,418원에 팔게 되고, 운영경비가 5.3%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6,789원까지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 매출 증가만큼 생산도 그만큼 해야 공급을 할 테니까 생산하는 거로 하고, 재고가 5% 감소할 때하고 증가할 때하고 증가는 생산량을 더하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경우에 매출 원가는 총 제조 비용보다 올라가게 돼 있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2.7%가 다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손익분기점 제로로 해가지고 얼마에 팔아야 되냐 그러면은, 재고가 감소할 때는 42만 2천 원에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41만 8천 원에 팔아야 된다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진리가 있을 수 없으니까 영업에서는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부풀림 견적을 해서 부풀림도 아니죠. 손익분기점만 하나 잡아놓으니까 42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스르프상으로는 뭔 얘기요? 31만 원이 손익분기점이요. 자,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극명하게. 그래서 스르프시 노력을 해서 33만 8,418원에 팔게 됐을 때 재고가 줄겠죠. 팔게 되면은, 그러면 영업이익이 더 증가해 버립니다. 어쨌든 31만 원에 팔면은 원가 회계에는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31만 원이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인데, 원가 회계에는 적자 11만 2천 원, 재고 증가하더라도 10만 7천 원이 적자입니다. 매출을 증가시켜서 하더라도 원가 회계에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강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거냐? 원가 회계를 버려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르프 태계로 손익 계산해서 세무서에 그거로 보고해라. 원가 회계를 하라고 하는 의무 회계 기준은 전혀 없는데, 그 불문법이 성격일 거예요. 원가 회계는. 근데 모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회계 기준들이 전부 다 원가 회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고가 증가해야 이익이 난다는 원가 회계는 잘못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표현으로 해본 내용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